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이름,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외 17명. 생년월일, 2017년 7월 14일. 계류일, 642일. 해방 뒤부터 2004년까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성매매에 내몰렸다. 양공주라는 낙인과 멸시 속에 살아온 이들이 70대 이상의 고령이 되어 이제서야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배경은 무엇일까? 국가 안보와 위협 획득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 살아온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네,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죠? 네. 법안 프로필에도 등장했지만 양공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텍사스촌 뭐 이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의 주목하시게 된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뭐 우선은 제가 이제 19대 그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그 말하자면 기지촌 여성들을 네. 위한 네. 무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갔는데 제가 그때 그 정말 외향으로 보면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자면 기지촌에 네, 있었던 네. 사람인데, 하여튼 자기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혼혈 2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하여튼 완전 완벽한 한국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기지촌 주변에서 쭉 살아오면서 예. 이제 그날 그 기지촌 위안부로 있었던 그 어머님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어울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 정부가 이제는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이 책임을 좀 본격적으로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 이전부터도 이 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기지촌 소위 얘기하는 기지촌 여성이라고 했는데 예. 알고는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 돌아가신 문동환 박사님, 문동환 전 국회의원 사모님이신 문혜림 여사가 두레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빵 굽는 기술을 배워주는 작은 이제 그 배움터를 만들어서 예. 이 기지촌 출신 여성들의 자아를 돕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부터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이제 네. 본격적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19대에 제가 당선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좀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보고 네. 또 이게 국가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바로 그 국가 관련 이게 지금 핵심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렇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상당수도 아마 가만히 있어봐. 뭐 요즘은 다 없어졌지만 과거에 뭐 홍등가 율락가들 다 있었잖아. 그럼 거기 계셨던 분들, 거기서 일했던 분들하고 뭐가 달라서 특히 이분들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고 지원해야 되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강제로 거기에 끌려간 건가요? 정말 일제 정신대부리 피해 할머님들처럼? 큰 맥락에서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랑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렇죠. 1945년도 이후에 미군 기지촌이 그 해방 이후에 국가 분단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결국은 여성들이 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예. 그것이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국가 권력에 의한 저는 방조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또 나아가서 조장도 있었다고 보고. 방조와 조장? 그렇죠. 조장까지 간 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제가 2012년도 국감 때 이 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국회에서 이제 제기하면서 2013년도에 이제 그
그때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미군 위안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이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소위 얘기하는 기지촌 정화 대책이라고 하는 문건을 제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 문건은 언제의 문건이에요? 몇 년도 문건입니까? 이게 이제 1970년대 문건입니다. 70년대인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했어요.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이 문건 안에 보면은 이제 기지촌의 정화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지촌에 있는 이 위안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각하 특별 이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이 특별 기금으로 해서 각하의 특별 기금, 예, 일종의 통치자금.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걸로 주변에 이제 그 화장실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담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그야말로 깨끗하게 주변을 정화한다든지 그리고 또 주택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상세한 네.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화 사업이 아니라 그렇죠. 정화 사업. 지원 사업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우리 그 70년대에도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사실 정화라면은 그 기지촌을 없애고 퇴거시키고 이래야 그러니까 맞는 이게 건데.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는 예. 1960년대에 그 윤락방지법 소위 얘기하는 윤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의 인신매매 금지에 대한 무슨 조약 협약에 그 사인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은 아직 그 협약에 사인을 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윤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미군 기지촌 내 그 정화 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네.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죠. 그것도 각하의 특별 통치 자금의 형태로 이 자금이 내려가게 된 거죠. 각하의 특별 통치자금 형태로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더 왕성히 그 윤락행위를 하도록 지원해 준다. 생활 환경도 개선해 주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7년도에 네. 이제 구체적인 그 문서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기지촌 전용 아파트 건립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개선해 준다든지 화장실 개선해주고 그런 얘기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 이전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은 69년도에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미군 그 병력을 좀 철수를 일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박정희 정부가 그 당시에 유인책을 쓴 거죠. 유인책을 쓰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성병을 이제 그 미군들이 많이 옮겨오니까 이런 문제들도 아마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지촌 정화 사업을 추진해서 말하자면은 깨끗하게 뭐 주변만이 아니라 건강관리, 건강관리까지나 위생관리까지 다 해서 유인책으로 이런 이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좀 더 내밀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진상 규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국가의 권력이 개입이 돼서 말하자면은 이런 그 미군 위안부들의 이 성매매를 뭐 조장, 방조했다. 강제 동원까지는 아니겠죠? 강제 동원까지는 아니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강제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대부분 이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다 유입 경로가 거기에 제 발로 알아서 들어간 분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직업을 찾던 중에 직업 소개서에 가서 속아서 말하자면은 팔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감금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신매매 형태로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넘겨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미군 기지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유입 경로를 지금 뭐 여기 지금 그 소송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유입 경로를 인신매매형이다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인신매매 주체가 국가나 정부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인신매매 등등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이러진 또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방법이라는 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것일 뿐이고, 네. 그다음에 직업 소개서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런 그러니까 성매매를 조장하기 위한 성매매를 해서 그 돈벌이를 하기 위한 그런 인신매매 예. 조직을 그 방치를 한 거죠. 방치한 그리고 거죠. 그런 조직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 기관인 예를 들면 이제 말단의 그런 경찰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이랑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유착돼 있을 그렇죠. 의혹도 있다.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예. 탈출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지만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아는지 경찰이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경찰이 잡으러 그렇죠. 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시 잡혀서 또 경찰이 다시 글로 보내요. 그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거는 이제 명백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유착 관계, 결탁 관계가 네. 상당히 이렇게 뿌리 깊게 들어 있었고, 알겠어요. 또 그 조례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 미군 위안부라고 하는 공식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조례. 그렇죠. 지자체 조례 미군 위안부라고 돼 있습니다. 미군 그래서 위안부. 그렇죠. 그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 위안부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뭐 하다못해 이제 그 뭐 동두천이라든지 이 기지촌이 있는 여러 그 지역의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직원들이 나가서 예.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당신들은 그 정말 그 애국자다. 예. 외화 벌이를 해오는 외국자다. 예. 그러니까 미군을 상대할 때 상당히 예의 범절을 지켜서 해라. 예. 그리고 뭐 다리를 꼬고 앉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그 또 그러면서 뭐 영어 회화도 가르치고 하하. 여러 가지 그 말하면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통제하는 자체적인 또 그런 그 조직 체계도 예. 만들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보스도 중간 관리자도 세우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그 증언뿐만이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면은 그런 교육을 했다는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또 증언이나 자료들로만 봐도 확실히 이거는 국가 권력, 지자체 경찰들의 방조, 조장, 심지어 교육, 육성, 일부는 강요, 강제까지. 그렇죠. 흔적들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깨끗한 상태에서 미군에게 그야말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성병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미군의 병사들의 그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 당시에 토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다음 이제 이 합동 단속을 해서 보건소가 미군 뭐 한국 경찰 해가지고 컨택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컨택자다. 그러면 지목을 하면은 소위 얘기하는 몽키하우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당시에 미군 위안부였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몽키하우스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않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끌려 들어가면은 이제 살아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지독한 페니실린을 맞아서 또 나오더라도 거의 정상인 상태로 유지하기가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 도망치다가 또 잡혀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이제 나와서 죽어서 나온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름 없는 그런 무덤에 무덤으로 지금 집단적으로 굴락을 내려서 있는데도 이제 제가 그때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 방송에서 취재 결과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의한 가혹한 폭행, 성폭행, 그렇죠. 예전에 살인 보면은 이런 거 많았었죠. 그렇죠. 윤구미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같이 살다가 정말 그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히 치욕적인 방식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또 그렇게 뭐 그 살해 당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이 되고 또 가해자는 또 면죄부가 주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바로 그런 미군에 의한 각종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개입하지 않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미 관계의 틀 안에서 또 이 문제가 또 다뤄졌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인권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폭력적으로 인권이 유린당한 경우가 바로 이 미군 위안부라고 이 미군 위안부의 그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몇 군데 기지촌에 몇 명 이런 그 좀 자료들이 있나요?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다 있고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대략 지금 이제 추산하기로는 거기 거쳐간 분들이 20만 내지 30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2, 30만? 그렇죠. 와. 2, 30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뭐 특별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서울의 뭐 용산 이게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변에 그다음에 특히 경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는 또 뭐 동두천, 파주 그다음에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 이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 단체라고 하지만 소규모 시군구 단위로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었고 알겠어요. 그 주변에 기지촌들이 이렇게 상계되어 있었죠. 바로 거기서 그런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 몇 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금 1심, 2심까지 승소한 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어떤 재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뭘 요구한 거죠? 국가를 상대로 해서 122분이 122분이 이제 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말하자면은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 침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해달라 했는데. 사실 그 소송이 시작된 거는 2014년이에요. 제가 국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이제 여성 단체라든지 기존의 미군 기지촌의 여성들을 위해서 같이 애써왔던 단체라든지 또 법률가들이 도움을 많이 줬는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공식적으로 되고 이분들이 또 증언자로 뒤에 배석을 했어요. 직접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증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법원이 어디까지 법원에서 인정한 2심 거예요? 판결까지 했는데요. 1심에서는 그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진척이 안 됐어요. 박근혜 정부 내내 법원에 묶여 있다가 촛불 이후에 1심 판결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심 판결은 한 걸음 더 나가서 2018년도 2월에 국가의 성매매 정당화 조장 행위와 그 다음에 강제 격리 수용 행위를 아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법원이? 그렇죠. 법원이. 그러니까 굉장한 그 판결을 한 거예요. 저희도 깜짝 그거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입증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다 방증 자료를 찾아서 한 거예요.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했고 강제 수용에 국가가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국가가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 2심 선고에 대해서 역시 국가가 정부가 상고해갖고 지금 대법원에 있다. 정부가 상고하기 이전에 어쨌든 대법원에 가 있는데 국가가 이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에서 상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이러한 여러 가지 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보상 청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그 정부에서 상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심 재판부까지 국가의 성매매 정당화와 강제 수용을 인정했는데 정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는 정부에서는 사법부나 뭐 이제 또 우리 그 관련 정부에서는 부처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보상을 뭐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해놓고 사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마지막 판결까지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상고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물타기가 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뭐 2, 30만 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2, 30만 명 전원이 다 그렇게 국가에 의해 뭐 강제 수용되거나 물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122분 소송을 낸 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내신 법이 그 진상규명을 해보자. 아마 진상규명법에는 이제 피해 신고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국가 공권력이 개입이 있었는지 등등을 조사하는 뭐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낸 법안에는 그런 이제 그 군 위안부에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네. 그 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뭐 실제로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추적조사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나온 문서들 네.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 박정희 대통령 그 친필 사인이 들어간 그런 이제 문서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또 지방자치자 뭐 조례도 있고 그리고 나온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 닉슨 독트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아주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한 그 학자들의 알겠습니다. 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제출하신 게 2017년 7월인데 지금 법안 심사 소위까지도 못 갔죠. 뭐 지금 아직 여러 가지로 그 소위에서 이 문제가 지금 공식적 논의가 심도 있게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여야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집중돼 있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그런 입장을 딱 어떻게 보면은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반대하는 거네요. 반대라기보다는 일단 대법원 이제 판결까지 보자 그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일단 보자고 한 것까지는 보자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상고를 걸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참 부담스럽게 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역시 국회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관심을 다시 재집중시키기 위해서 어제 토론회도 하고 그 이전에 이제 국회의원들 또 발의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많은 관심들은 있어요. 그리고 남성 의원들도 의외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및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